네, 21대 총선이 말 그대로 코앞입니다. 9일 남았습니다. 이 선거 국면,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대회전.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애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생방송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 이제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안내문 공보물이 굉장히 두껍게 무겁더라고요. 그거 집에 들고 들어갔는데 지난 주말 어디 계셨습니까? 일단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광주 돌아서 광주? 부산, 예. 네네. 광주, 목포, 부산을 주말에 돌고 왔습니다. 지역으로 가셨군요. 네네. 예, 뭐 길거리 가서 분위기 좀 느껴보고 인사도 드리고, 네. 예, 유권자들의 반응도 좀 보고 재미있었습니다. 굉장히. 김성애 전성시대. 전성시대. 특별하게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주말에? 뭐 이제 특히나 열린민주당 같은 네,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좀 이름이 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예, 직접 네.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표부자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네.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데 좀 더 관용도가 높은 분들이시라서 네. 예, 거기를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지난번 국민의당처럼 네. 열린민주당 이번에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참. 네. 어떤 유세 현장에 계셨습니까? 뭐 지난 저는 주말에. 요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방콕. 방콕. 예, 그래서 네. 금요일 날 장을 많이 봐가지고 네. 뭐 밥하기도 싫어서 네. 녹여 먹고 데워 먹고 쪄 먹고 이런 걸로 갖다 놓고 네. 그냥 뭐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거와 무관하게 굉장히 48시간 동안 독자적인 활동을 하셨군요. 뭐 나가기도 그렇고 또 네. 계속 있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애매한. 예, 일단 뭐 전화도 안 받고 가만히 있는데 네. 집에 있어 보니까 네. 어쨌든 확실히 예년보다는 선거 운동이 조용하다. 그건 맞아요. 예, 네. 예전에는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뭐 확성기 틀어놓고 연설도 하고 네. 노래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먼저 그러는 쪽이 몰매를 맞는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네. 조용하게 뭐 집에 있어도 별 불편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분위기를 보셨을 텐데 특히 현장에 가신 김성애 소장 같은 경우 이게 당들이 이제 많으니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당 쪽이 좀 우세한 분위기? 이기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야당 쪽이 좀 이기는 분위기입니까? 근데 이제 현장 길거리에서는 사실 그런 걸 느끼기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나와라 뭐 같이 모여서 뭐 하자는 말을 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건 좀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온라인도 그렇고 네. 분위기 자체는 여당이 정말 이렇게 갖고 되겠나 싶어서 이걸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신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은 분위기라서 네. 여당에게 선거 분위기는 초반에 좀 유리하게 흘러간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거긴 여당이에요, 위원장님. 야당이에요. 야당이죠. 예. 야당. 네. 입에 침 좀 바로 거짓말을 해야지. 여당, 야당 요즘 이게 규정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건 맞는데 네. 어떠십니까? 뭐 여권 심판을 하자, 야권 심판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야당이 많이 어렵다. 되게 어렵다. 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선거인데 네. 이 바깥에 큰 예를 들면 재난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따라가는 입장을 제가 몇 번 경험해 봤어요. 네. 예전에 그 전하는 폭침 때 그리고 세월호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실은 따라가는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조급하다 보니까 먼저 조급한 쪽에서는 행사장 참석했다가 막걸리 한 잔 받아 먹었다가 또 언론에 뭐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래서 현재 국면 선거 국면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큰 이슈 없이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는 대로 네. 결과가 그냥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보십니까? 야당은 상당히 불리하다. 잘못하면 대참사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총선 앞두고 이거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론을 여쭤본다면 지금 오늘이 9일 남았죠. 이 정도 요 시기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역대 총선 때 보면은 대략 맞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틀렸습니까? 경험칙으로 보면. 뭐 저는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대선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총선도 네.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오는 게 많았고 그런데 대신 이게
완전히 휘발성인 상태인 거잖아요. 네. 누구 하나 작은 불씨를 던지면 확 뒤집히는 뒤집힐 수 경우가 있고. 있는데 네. 뭐 미래통합당의 한 후보가 30, 40대 무지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또 이제 휩쓸고 지나가는데 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화성이 있어서 사실 지금은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게 바로 재난지원금이었어요. 물론 이제 주말부터 나온 소식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얼마씩 주겠다 이런 입장을 지난주에 밝혔었는데 이제는 야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시 지급하자 이렇게 또 역제안을 했어요. 먼저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런 의견? 많이 아쉽죠. 아쉽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네. 사실은 여당 안보다는 현재 황교안 대표가 다 주자는 안 이게 사실은 더 현재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인당 50만 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스트레스 받는데 네. 내 건강보험료 계산해 가지고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맞아요. 보고 막 네. 전화하고 문의하고 항의하고 짜증 나잖아요. 힘들고. 인간 심리가 또 그렇죠. 예. 다들 아니, 그래서 힘들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건 그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늘 주장했던 다 주자 네. 골치 아프다 계산하는 게 골치 아프다 이게 보니까 진리였구나 이제 네. 뒤늦게 깨달았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정책은 사실은 먼저 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쪽에서 이 모든 사실 열매를 다 먹는 게임이에요. 게임으로 따지면 선거만 놓고 보자면 네. 그럼 이 국면에서 누가 제일 떠버렸냐? 이재명 지사예요. 역시 이재명이라 할 정도로 먼저 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하고 막 간단하게 심플하게 네. 해버리는 걸 보고 역시 이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우리 당이 만약에 이걸 먼저 여당에다가 제안하고 여당이 야 돈 없다 우리 그거 다 못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를 쳤다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당에 대한 그 호감도나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이 국민들이 높게 평가했을 건데 네. 그게 그 당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정체성 요즘은요 좌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너무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니까. 언제 뭐 진보입니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우파 둘 다 보수인데 저희는 합리적 보수고 예. 네. 그래서 뭐 거기는 누가 말 조금 더 길게 안 능력 하겠습니다. 있냐, 누가 좀 더 지저분하지 않고 이 깨끗하게 일을 하느냐, 부정부패 민주당. 안 하느냐 민주당. 이게 따라가서 정권을 예. 갖고 가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야당의 황교안 대표의 제안, 심상정 대표의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월 2일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날 종로에서 그 선거운동 시작을 하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의 이 긴급 재난수당 지급 관련돼서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라는 워딩을 조금 전에 하신 워딩을. 네. 사흘 후에 갑자기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라고 하면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직접 네. 하라고 하는데 이게 헌법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헌법에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천재지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전 상태로 국회가 열릴 수 네. 없는 조건에서만 충족이 되는 건데 지금 선거전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로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 와서 소집하면 되죠. 자, 국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네. 본인들 갖고 있는 예산권을 왜 대통령에게 그냥 넘겨줍니까? 근데 이 긴급 경제재정 명령은 심상정 대표도 똑같은 주장을 했거든요. 네. 네. 왜 의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회의 기본권을 자꾸 포기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 그쵸. 있는데. 근데 네. 더구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계속 독재라고 막 크게 비판을 하시면서 독재를 하도록 도와주자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은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정말 민주당의 그 행보를 보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게 네. 정부가 온건하게 던지고 분위기가 달아오른 걸 감지한 야당이 더 세게 치고 거기를 치자마자 딱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으니까 미래통합당은 이제 와서는 다시는 이 전 국민에게 주는 거 하지 말자는 말을 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저는- 묶인 상태에서 저는 정부가 하루 이틀 뭐 혹은 며칠 안에 네. 좋다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국회 소집하자라는 제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거 전이라도 제일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지금 본인들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국회에 모여서 한 큐에 이걸 딱 정리해서 통과시키면 이거 이상 큰 선거운동이 있겠느냐.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직 말씀 들어보고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 못 오시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돈 네. 주자는 거 좋고
그 국민들 어려움을 이렇게 나눠주자는 거 다 좋은데 전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더 되는데 네. 그 공무원들 봉급 이런 거 있잖아요. 경직성 예산 빼고 지속성 예산 빼고 이렇게 나면 우리가 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이 항목이 한 5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우리 당도 지금 현재 100조를 갖다가 이거 조정해가지고 쓰면 된다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여당에서는 또 쓰고 안 되면 이제 국채 발행해가지고 야 지금 40% 우리가 그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네. 좀 더 지는 게 어떠냐.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데 지금 50% 되든 60% 되든 어차피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 네. 왜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40% 마지노선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뭐 팔아먹을 뭐도 없어요. IMF 때 사실은 우리 그 기업들이 700% 800%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가 네. 결국 다 넘어지고 그때 우리가 기업을 다시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렸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국가 채무가 당시 11%밖에 안 됐어요. 그걸 바탕으로 돈을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기업을 살리고 우리가 다시 그 IMF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오늘날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도록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자원이 없고 뭐 떼줄 게 외국에 떼줄 게 없는 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신용도라도 40% 지키자는 건데 네.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게요. 일단 기재부가 특히 주장하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레토릭이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지금 개인 부채가 90%가 넘어가는데 국가가 40% 빚지는 거 이상 안 해서 개인들 보고 빚재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국가가 져야죠. 나가서 싸웁시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하다가 1시간 다 하게 되겠어요. 네. 조금 이슈로 바꿔보면 지금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강력한 최전선의 그 메시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신감, 아무래도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의 반영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극복 메시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외신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국민들이 읽으면서부터 우리나라 언론이 조용해지는 과정이 저는 정말 너무 놀라웠고요. 너무 네, 그런 측면이 안타까웠고 있죠. 그런데 네. 코로나19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건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긴장해야 되는데 요즘 뭐 국민들도 그렇고 조금 예전보다는 좀 느슨해진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요거는 아직은 신발끈을 한 번 더 매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이 여당의 방역 성공론 이른바 이런 선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재 우리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극복하는 그 뒷배경에는 네. 과거의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혜와 오늘날의 리더십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사실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국내 그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의 동선에 따라서 분리하고 그다음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네. 에코모든 이런 장비 중환자 치료 장비를 방역 물자처럼 이렇게 비축을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시스템 그리고 주민등록증 번호를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병명에 대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네. 이런 선진적 시스템이 어우러져서 네. 오늘날의 좋은 결과가 일어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 여기서 하여튼 또 이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 놓고 네. 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야당에서는 정부 그리고 여권을 굉장히 비판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당에서는 뭐 여당 심판, 뭐 정권 심판론을 총선 때 항상 내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선거는 항상 그랬었고. 저는 이 워딩이 좀 네. 잘못됐다 보는 게 우리 아쉬운 게 네. 정권 심판을 하자면 합리적인 중도층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생겨요. 부담도 느끼고 네. 정권을 평가하자. 중간 평가. 평가론으로 나갔으면 점수를 몇 점 주실래요? 이러면 네. 좀 괜찮게 주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래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래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약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지. 그러면 이 안 그래도 힘센 여당이 있는데 저를 좀 견제해서 좀 더 잘하라고 채찍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중도층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야당으로 올수 심판하자 있는데. 이러니까 네. 니들이 심판할 자격이 돼 이래버리니까 국민들이 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워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참 많이 흘러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총선 때 보면은 제일 재밌는 게 격전지잖아요. 어느 지역이 누가 이길까? 뭐 사실 네. 사람들 관심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께 사전에 지역구 여기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곳이 어디인가 여쭤봤어요. 먼저 조대원 위원장님은 경기도 고향 갑을 꼽으셨어요. 왜 예. 그렇습니까? 어떤 저는 후보들이 뭐 나왔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이 저희 같은 고양시 있는 지역구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 의원에 대한 이제 바꿔보자는 이 주민들의 그 욕구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날까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늘 이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후보를 그만두든지 중간에 그다음에 뭐 약한 후보를 해가지고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밀어줬는데 네. 이번에 저 민주당 후보는 만만치 않아요. 뭐 본인도 완주 의지를 계속 거듭 천명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딱 보니까 처음에 3월 8일 날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1등이 통합당, 네. 2등이 민주당, 3등이 심상정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불과 20일 이후에 3월 29일, 30일 날 네. KBS 의뢰에서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는 심상정 1위 34.5, 문명선 33.5, 그다음에 통합당 이경환 20.7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이 분석을 좀 고민을 해보니까 네. 이 각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변화한 건 아니다. 네. 네. 내가 원래 통합당 지지했는데 민주당 가거나 민주당 지지했는데 통합당 온 건 아니고 이제는 그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중도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샘플 자체가 이제 똑같이 500개지만 과거에는 이제 500개를 잡기 위해서 전화를 더 돌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도층들이 응답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응답층으로 빠져있던 분들이 민주당과 이제 그 정의당 쪽으로 표가 쏠리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두 당이 나눠져 가지고 네. 통합당이 어부지리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음. 그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다. 네. 그래서 결과를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네. 현재 같은 경우에 이미 그 2018년 지방선거 때 저희가 그 이 기초의원은 보통 표를 같이 찍으면 이 민주당 여당하고 제1야당하고 한 석씩 나눠 먹는 게 거의 그 상식이었는데 네. 그때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에도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정의당하고. 네네. 그걸 바라보면 제가 어떻게 왜 그런 결과가 났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안 내에서도 야 이번에 민주당 좋으면 예를 들어 민주당 다 찍자 이게 아니라 엄마는 민주당 1번 후보 네. 아빠는 2번 후보 나 나눠서 네. 이 주민들이 이만큼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방금 우리 예. 위원장님께서 수치를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예.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KBS가 의뢰했고요.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18세 이상 고향갑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16.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관련해서는 중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분석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뭐 기초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단일화 없이 그냥 진검승부를 치르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승부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짬짬이라고 했는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의 선거 전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확 달라지는 달라진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선거에서 합의하거나 이런 것 없이 앞으로 계속 갈 분위기가 보여져서 후보 단일화는 이제 안 네. 하는 분위기로 네, 계속 흐를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야권 연대라는 것이 주는 감동이 더 이상 투표에서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레토릭으로서는 다 소화가 돼 버린 거라 다음 단계로 전진이 되는 건데 이번 선거도 그렇지만 이 다음번 선거에서 심상정 의원의 행보 이런 것도 좀 제가 눈여겨 볼 만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동작을을 격전지 최대 격전지로 꼽으셨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 둘 다 이제 여성 후보가 붙은 지역을 하게 돼서 그러네요. 사실 네네. 여성 후보들 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데 이렇게 둘씩 붙어서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고요. 네, 결과적으로. 사실 네. 나경원 후보가 이래저래 이제 민주당에서 욕을 하긴 하지만 동네에서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소위 지역구 관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구 잘하는. 관리를 잘하고 네.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해서 일을 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이수진 후보는 사실 뭐가 없거든요. 그 동네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가고 이제 여성의 판사라는 점이 공통점인데 네. 사실 이제 이수진 판사가 판사로서도 한 일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봤던 것 중에 제일 놀랐던 것은
조두순의 피해자 네. 가족들과 검찰 간의 소송이 있었을 때 네. 검찰에게 일침을 가해서 이 성폭행 수사와 관련된 음. 지침을 바꾼 판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점점 더 어필이 되면서 분위기가 올라가고 지금 여론조사에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특히나 수도권은 결국 기세 싸움이고 구도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구도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천하의 나경원 의원도 좀 어려워지는구나. 아, 그래서 지역구를 갈고 닦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몇 분의 민주당 의원들의 케이스와 이 나경원 의원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 야 선거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한편 그리고 네. 어쨌거나 당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선거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네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소장님의 분석에 대해서 첨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동작을에 대한 관전평을 좀 해주신다면 뭐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은 인물론을 내세우기에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별로 덜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뭐 당에서 바른 소리도 하고 난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데 뭐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지도급에 있었던 분들은 뭐 나경원 이꼬르 통합당 이래 돼 버리니까 이 구도를 깨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큰 도움 될 거라 보십니까?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되죠. 특히나 네. 청와대 같이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고 이러는 모습 자체는 저는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큰 효과라는 게 말씀드리기도 그런 게 좀 도른 지역구들 쭉 보니까 지고 있는 데가 없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네요.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선거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치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전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습니까? 요즘 굉장히 넓은 지역구를 막 돌아다니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요즘 자기가 대선 행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이제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본인 국민 건강보험 얘기하고 이러는 건 정말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평가를 듣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정치 대회전이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커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초 남았는데 우리 네. 나가서 안 싸웁니다, 여러분. 아, 네. 사이 좋으시다고 예, 사이 아까 좋아요. 걱정하지 강조했어요. 마세요. 네. 손잡고 나갈까요?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